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많이 더워졌죠? 벌써부터 올여름 전력 대란이 걱정인데 작년에는 은행이나 백화점, 공공기관, 실내 온도를 28도로 맞췄습니다. 참 덥게 지냈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올해 공공기관의 적정 온도를 2도 정도 낮추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철 조금이라도 시원한 곳을 찾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우리가 환경을 생각할 땐 좀 온도를 낮추는 일이 시급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요, 205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2도씨 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무려 44조 달러나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랐으면 하는데 안 오르는 것도 있죠. 바로 체감 경기 온도입니다. 소득, 고용, 성장률 다 나쁘지 않다는데 가게 살림은 여전히 힘들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아서인지 매운 라면이 인기라고 하는데요. 매운 라면으로 속풀이하지 마시고요. 서민경제 체감 온도가 팍팍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김은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온도입니다. 육사 지방선거 벌써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각 당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메머드급 역세권 개발에서부터 해저터널, 신공항 건설, 거의 국책 사업이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재원은 어떻게 충당을 하겠다는 건지 계획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지방선거 각 당의 경제 공약과 예산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또 3부에서는 저축은행까지 인수하고 나선 대부업계의 실태와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수요일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끝났나요? 오늘은 결론적으로 혼조세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93포인트, 0.15% 하락해서 2008.3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어제 낙폭이 심했던 코스닥은 반대로 2.63포인트, 0.48% 상승해서 545.5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가 조정을 보였지만 수급 측면에서 보면 이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은 1,590억 원어치나 주식을 사주었고요. 반면에 기관은 전반적으로 1,150억 원어치 주식을 팔았으니까 조금 팔았던 기관에 더 힘이 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는 260억 원어치 주식을 샀고요. 역시 기관은 코스닥에서 243억 원어치 주식을 매도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은 주식을 사주었지만 국내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을 파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장세는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좀 지루하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루할 뿐만 아니라 네. 종목을 선택하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특히 그동안에 기사가 등등했던 중소형주도 좀 조정이 심했고요. 네. 삼성그룹주에 한해서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상당히 난해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기본에 돌아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나 이런 거 휩쓸리지 마시고요. 최근에 실적들이 막 나오면서 좋았지만 반응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시장이 좀 안정되고 나면 분명히 반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네. 현상이니까 이럴 때일수록 원론에 돌아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교과서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적이 괜찮았는지 일단 공시 좀 보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점검을 한 다음에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청취자 여러분께서
너무 답답한 소리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들어서에 나타났던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주에 실적이 잘 나왔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네. 이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제 값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점들을 챙겨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우선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배당이 그렇죠. 늘어날 거다. 예. 이런 기대감으로 올랐는데요. 배당 그렇게 쉽게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배당 관련된 주식을 사시는 거는 좋지만 그렇게 시세를 추종해서 매매하시는 전략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한 번쯤은 꼭 챙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도 궁금한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배당이 많이 될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배당을 할 만한 여유가 없나요? 할 만한 여유도 없고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만한 여유도 없고 배당을 더 주기 위해서는 네. 거쳐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 약관도 변경해야 되고요. 정관도 변경해야 되고요. 주총도 해야 되고. 주총도 해야 되고요. 이게 올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할 상황이 아닙니다. 더 냉정하게 보면 기업들이 주식을 주겠다라는 의지는 가장 낮은 상황이고요. 네. 또 기업의 이익이 총량의 순이익이 2010년도 이후에 조금씩 줄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배당을 마구 더 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고르시는 거는 당연히 좋지만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배당을 올해는 더 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판단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못하면 실망할 수도 있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친한 친구나 가족, 친지가 정말 요즘 어떻게 투자해야 돼? 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실적 얘기만 해주세요? 그 밖에 팁은 없어요? 투자를 하실 때 얼마나 긴 호흡이냐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짧은 호흡으로 투자하시겠다라고 하면 지금은 살짝 좀 쉬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실적을 시즌이 끝나갈 무렵에 가면 호불호가 갈리게 마련입니다. 이때는 분명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상품 측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ELS라든지 아니면 좋은 주식을 싸게 사놔서 오래 가져가는 좀 나름대로의 운용 스타일이 분명한 펀드들 이런 쪽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흔히 얘기하는 이 치고 빠지는 형태의 매매 전략을 가졌다거나 또 그런 형태의 개인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승률도 낮고 수익도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자제하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언 잘 들었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많이 더워요. 네. 여름이죠. 예. 전기 걱정이 되거든요. 예. 네. 사실 작년, 재작년 여름에 정말 심각한 전력 대란이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그랬고요. 그렇죠. 예. 수요는 많아지는데 워낙 이 발전소들이 자꾸 고장이 나다 보니까 공급은 줄고 수요는 많고 그래서 정말 이 블랙아웃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지난 겨울부터 좀 전력 사정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전소 용량이 늘었고 또 고장도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올여름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력 사정이 상대적으로 좀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이 공공기관의 여름철 적정 실내 온도를 28도에서 26도로 지금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력 사정이 나쁘면 당연히 또 28도 유지가 되겠습니다만은 2010년부터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름철 전력 사정이 워낙 나쁘니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28도. 사실 근데 28도 실내 온도면은 거의 찜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워요, 많이. 예. 에어컨은 물론이거냐, 선풍기도 사실 선풍기를 틀어도 더운 바람이 오히려 나오는 상태고. 선풍기를 또 많이들 틀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열기가 또 만만치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일하는 업무 효율도 그렇고 또 민원인들이 찾아와도 정말 땀을 삐질삐질 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이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올여름 겨울 사정은 상대적으로 좀 나을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네. 적정 실내 온도를 28도 아니 26도로 맞추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확정은 아직 안 됐다고는 정부에서 얘기는 하던데. 네, 6월 들어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또 모자랄 수도 있는데 섣불리 하면은 또 안 되니까 신중하게 그렇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고장이 안 나야 될 텐데 원전도 그렇고 화력발전소도 상당히 노후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줄이는 것이 검토가 되고 있다. 또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예.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올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서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3대 특수직역연금이라고 하죠. 네.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연금 이 세 연금의 개혁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밝힌 바가 있고 정부도 그래서 지금 개선 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매년 2조 원 이상 되고 지금 93년부터 적자가 쌓이기 시작해가지고 누적 적자가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무원 연금의 적자는 그대로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금 제도의 개혁, 그래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가량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 노조와 협의를 하겠다 이런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제도가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적용이 안 될 거고요. 앞으로 대상자들, 그러니까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현직에 있는 재직 공무원들이 대상이 되겠죠. 네. 근데 다만 이 안전행정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이거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내서 연금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라든가 일정은 아직 확정이 된 바 없다라고 일단은 해명을 했고요. 다만 어떤 형태로든 연금 개혁은 뭐 세부적인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거는 뭐 봐야 알겠습니다만 연금 개혁이라는 거의 방향은 뭐 명확합니다. 방향성은 맞죠. 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는 거고요. 네. 그렇게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폭의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보다 덜 받는 쪽으로 아마 개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 뭐 그동안은 공무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 받는 건 적어도 연금은 넉넉하게 받는다. 뭐 이런 또 논리를 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쉽지 않아지게 되면은 글쎄, 뭐 여러 가지 좀 연쇄적으로 개혁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3대 특수직역연금, 그러니까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같은 경우에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서 확실히 후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가입자들의 혜택이 늘어난다. 이런 또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지 될까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평균 한 달에 내는 돈이 9만 원 정도인데 그것으로 받는 혜택, 보험 혜택은 한 16만 원 정도가 된다. 이런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국민연금보험공단이 이제 오늘 공개한 작년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이런 자료를 보면은요. 작년 한 해 1,569만 가구가 월 평균 보험료로 낸 돈이 9만 2천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각 가구가 여기는 이제 피부양자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각 가구가 한 달에 받는 의료 서비스를 전체 계산을 해보면은 15만 9천 원, 한 16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9만 2천 원의 보험료를 내고 15만 9천 원의 혜택을 보니까 낸 돈의 한 1.7배 정도를 보장을 받는 셈이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건데요. 예. 이 보험료 수준은 사실은 이제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보험료가 누진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상위 20% 계층의 보험료 대비 급여 비율, 그러니까
낸 돈 대비 받는 혜택을 보면 한 1.1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자기가 낸 돈에 조금 더 혜택을 받는 건데 하위 20% 저소득층으로 가면은 낸 돈의 5.1배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고요. 특히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 이 하위 20% 계층은 낸 보험료 대비 한 10.2배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그래도 가진 자들에게는 조금 더 받아서 못 가진 사람들한테 조금 더 나눠주는 구조는 확실하네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고, 네. 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잘 설계된 보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양 피해자들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죠? 예, 동양그룹 이 회사채 투자 피해자들이 다음 달 초에 동양증권증을 상대로 해서 집단 소송을 낸다는 소식입니다. 이 동양 피해자 대책협의회, 이 대책협의회는 이제 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모임인데요. 네. 이 협의회가 한 이제 로펌하고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내기로 하고 이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지난 12일부터 소송 참여자들로부터 위임장, 또 피해 상품 목록, 잔고 증명서 이런 관련서를 받고 있는데 일단 예비 등록을 받아보니까 2,300명 정도가 소송에 동참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300명 정도가 실제 서류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6월 초쯤에 이 집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동양증권 회사채 또 CP 이런 거를 이제 구입한 투자했던 피해자들인데 대상자는 이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 그 당시 경영진들이고 네. 일종의 기본적으로 사기를 당했다라는 게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분명히 회사가 잘못될 걸 알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를 팔고 CP를 팔았다는 건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니냐라는 네. 게 이제 피해자들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집단 소송을 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은요. 네.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냥 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근데 다만 사기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충분히 소송 진행이 가능할 거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동양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조금 잊혀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집단 소송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책임도 또 확실하게 물을 수 있느냐 이게 또 논란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이제 두 주 앞으로 다가왔죠. 6.4 지방선거에 나서 후보들 경제 공약이 어떤지 한번 짚어보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실천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리고 재원은 마련할 수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YTN Hop's English Debating Championship. YTN이 주최하고 YTN 라디오가 후원하는 2014 청소년 영어 토론 대회가 오는 7월과 8월 개최됩니다. YTN과 함께하는 꿈과 열정의 무대.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올여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국 최고의 교육도시 옥스퍼드에서 품격이 다른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와 AFC가 주최하는 영국 주니어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의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는 현장 학습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주니어 영어 캠프. YTN 웹사이트나 서울 전화 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년차 경제 전문 기자 김인경 기자가 전하는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김인경의 생생경제. 어머머, 진짜 경제는 장바구니 안에 있지.
발로 뛰는 생생경제가 찾은 구석구석 경제 현장. 장바구니 생생경제. 넉넉한 사이즈 하시는 게 나아요. 이게 작은 사이즈 하시면 요구르는 만약에 백숙 같은 거 드시면 여기는 안 들어가거든요, 아예. 안녕하세요. 롯데백화점 김포공점의 구본재입니다. 캠핑 용품이나 문화에 좀 관심이 많아져서 전반적으로 이제 가족 단위의 이런 5인용 정도에 되는 텐트나 그 외에 관련된 용품들도 많이 찾으시고 있는 아무래도 좀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지고 해서 아이스박스 관련된 제품들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좀 고가의 300만 원대 이상 되는 이제 트레일러들도 고객들의 관심을 많이 찾고 있고 여기 안에가 이제 자는 공간이고 그 앞에가 리빙이라 해서 거기서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드실 수 있는 공간인데 전년에 비해서 지금 대부분 고객들이 선호하는 거는 이런 리빙 공간이 좀 더 크고 이렇게 확대된 그런 구조의 텐트들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회사 다니시는 직장인분들이 좀 주로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주말에 가족 단위로 이제 놀러 가실 수 있는 그런 조건에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주로 남성분들이 고객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거 인터넷으로 볼 때 그거 보이거든요. 장바구니 생생경제 시간이죠. 우리 생활 속 경제 현장을 다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박화영 리포터가 백화점에서 캠핑 용품들을 파는 그 캠핑 대전 현장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저는 캠핑을 그렇게 즐기거나 하지 못하는데 우리나라 캠핑 시장이요. 한 6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하고 즐기시는 분도 한 25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대전 벌일만 한 것 같네요.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문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3385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네, 6.4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당 후보들이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메머드급 역세권 개발, 해저터널, 신공항, 정말 국책 사업하는 것 같은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초대형 지역개발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대 공약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너무나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정부가 만약에 여기다 재정을 다 쓰게 되면은 재정난에 닥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는데 지금 6.4 지방선거 각당 후보자들의 경제 공약 어떤 것들을 내놓고 있고요. 실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광재 사무총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6.4 지방선거 지금 각 후보들의 공약이 대부분 발표가 됐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아닌가요? 이번 선거 때 시도지사 17명, 그리고 시군구청장 226명, 네. 총 3,952명을 뽑고 있는데요. 기초연금 논란, 그다음에 정당공천 논란으로 이 후보 공천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 공약도 없는 후보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내일이 공식선거운동 개시일인데 네. 지금도 선거 후보 캠프에 전화를 해보면 내부 조직 인선도 아직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앙선관위 지난 5일에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후보들마다 이 공약의 매니페스토 본부가 물어봤던 바와 좀 다릅니다. 이게 우선순위나 내용이 좀 다르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자기 후보의 공약이 몇 개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돈인데요. 네.
한 장짜리 대체 대조표 공약 가계부를 좀 제출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다고 난색을 표하는 시도지사 후보들에게도 여러 군데 보이고 있어서 참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10년인가요? 4년 전에? 예. 그때 했던 지방선거 때도 이랬나요? 아닙니다. 그때보다 굉장히 좀 많이 후퇴가 됐는데요. 예. 지금 이제 세월호 참사를 핑계대고 있는데 과연 세월호 참사하고 후보자 정당 공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저희가 얘기를 되묻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거는 혹시 민심보다는 당심 내지는 또 유력 후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약 개발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세월호를 핑계 대려면은 사실 더 꼼꼼하게 잘 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당선만 되면 공천만 되면 당선이라고 하는 좀 잘못된 오만한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이번 선거 때는 유권자들이 조금 더 눈을 부릅뜨고 후보자를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선하는 줄 알았어요. 공약들 보고요. 너무나 크더라고요, 규모가. 그런 것들이 많아서 눈에 띄는 것들하고 그런 것들 좀 몇 가지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대선인 줄 알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대선 때는 검증이 필요한 복지 공약이 본물을 이루지만 이 지방선거에 오면 수십조 되는 개발 공약들이 마구잡이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도 분석을 해보면 정당 공약에도 한 80%가 이런 그 개발 공약이고요. 정당이 선거 전에는 민생 경제를 외쳤지만 공약집을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공약을 보더라도 부담 없이 혜택만 늘려주겠다고 하는 무상 공약. 네. 사실은 표현도 잘못됐죠. 정치인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이라는 표현은 좀 잘못됐고요. 또 수도권 급행철도, 이 GTX라고 얘기를 하죠. 네. 해저터널 같은 수조 원대 공약들이 검증 없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8조 8천억짜리 GTX, 경인 전철 지하화 이런 공약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6조 8천억대는 5만호 공급 공약들이 서로 양당 후보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부채와 일과는 병립할 수 없거든요. 부채를 좀 줄이려면 큰 사업들을 좀 안 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좀 이율배반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선거 때마다 경상권 갈등을 유발했던 신공항 그 공약도 이번에 어김없이 등장을 했고요. 예. 늘 그 단골로 등장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공공보육시설 2배 확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 없이 또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던 대표적 공약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육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공공보육시설인데요. 예. 공공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확대하고자 하면 인력과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네. 각각의 선거 때는 이런 것들을 공약을 하지만 나중에 보면 사보육시설과의 협력이나 연대를 통해서 또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데 물론 확대돼야 되지만 이게 확대되려면 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지 사람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를 명확히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그거 없이 그냥 또 이번에 확대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정말 어떻게가 없고 어디서 이 돈을 가져오느냐.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부채가 많은 그런 지방정부들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한다 이런 거는 제출을 안 해도 되나 봐요? 그래서 매니페스토 본부가 모든 시도지사 후보들과 단체장들에게 또 묻고 있는 건데요. 네. 민선옥이 시도지사죠. 요번 이제 바로 전임이죠. 전임들의 공약 이행에 필요했던 재원이 470조였습니다. 네. 그리고 민선 5기 내내 확보됐거나 확보될 것으로 5기가 지나도 확보될 것이라고 보이는 게 250조로 분석됐거든요. 이렇게 보면 국민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 부담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어디다 쓸 것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네. 이번에도 산업단지 조성, 고속도로 건설 등 개발 공약들을 수십조 이루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고요. 예. 사실 이런 대형 국책 사업은 또 단체장의 권한과 범위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할 것인지, 이걸 위해서 뭘 할 것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만 뽑아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돼서 이건 정확한 공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사실 진짜 매니페스토 본부에서도 하고 계시지만은요. 일단 정책을 발표를 할 때 그렇게 못하도록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도로서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나라는 게 많지 않고요. 예. 이런 공약을 내놓는 사람들이나 정당들은 선거에서 표를 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대통령 선거나 이런 경우에는 공약 같은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지방선거할 때는 내 선거권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 스스로에게 생각이 들 정도로 공약을 많이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바꿔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지방선거가 저희가 더 중요한 선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실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책들이나 공약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우리 삶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좀 살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선 때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만은 공약이 이제 빌공짜를 써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속이 없는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아까 이제 제도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라고 하셨기는 해요. 예. 근데 이럴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요? 이런 법제도는 저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내일이면 이제 공식선거 운동일이 되고요. 후보자 등록은 이미 마쳤는데요. 정당의 후보 공천에 언제까지 선거 며칠 전까지는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제안을 하고 또 후보 등록과 동시에 자기 공약들을 모두 발표하게 하는 것. 이러면 좀 준비들이 좀 꼼꼼히 되고 검증들이 또 자세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걸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 당선자들 지난번이죠. 현직을 유지했던 사람들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 사실은 빌공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약이 안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보면 단체장의 경우에는 너무 잘 지켜져서 탈인데요. 다만 지키기 쉬운 것, 지키고 싶은 것만 지켰다 보는 게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은 35.16%에 불과했지만 시도지사 경우에는 약 한 76%가 좀 넘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선거 때에 공약이 재정이 투입됐다라는 거고요. 다만 안 지켜졌던 한 24%는 약속하기 싫었는데 밀려서 약속한 거나 자기의 정당과 가치에 좀 반하는 것들을 표를 얻기 위해서 좀 내놓은 것. 또 후보가 그 전의 행동과 공약과 좀 다른 것.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 또 특히 SOC 도로건설, 조성, 건립, 유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공약들이 대부분 안 지켜졌던 거에 약 한 89%를 차지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 이번 선거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용산 역세권 개발 이런 경우도 들어있고요. 해저 터널, 아까 말씀하신 신공항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행되기가 쉽지 않아서 이행률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이런 게 안 되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만 공약이 일찍 나오면 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갔는데요. 용산 역세권 개발에 사실은 요번 6기에 당선된 서울시장한테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네. 5기 때는 권한이 있었던 게 인허가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이미 인허가권을 5기 때 다 행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내놓기 전까지는 조금 이게 이행되기 어렵다 보는 거고요. 해저터널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해저터널이 수십조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를 못하는 거고요. 네. 신공항 같은 경우에도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지역의 이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돼야지 국책사업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약으로 구체적인 비전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보여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빨리 내놓으라고 매니페스토가 압박을 하고 있고요. 내일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국가 재정 같은 경우에는 페이고라고 해서요. 이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지를 알아야지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추진하기로 했잖아요. 지방정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도입하면 안 되나요? 이게 지방정부에서 페이고를 도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사업이 집행되는 게 한 80% 되고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한 20%밖에 없기 때문에 페이고가 직접 집행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돈을 끌어올 것인지를 명확히 얘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권자들이 그냥 눈을 똑바로 뜨고 공약을 살펴보는 게 이 병폐를 끊는 길이다라고만 얘기하면 좀 이상적이거든요. 그 말고 방법은 없을까요? 이상적인 게 기본이 가장 주요한 수단이 되는데요. 이번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투표 때 참여하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꼭 참여하겠다는 유권자가 55.8%입니다. 지난 선거보다도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높았는데 네. 이게 실제 투표율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제도도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번에 투표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투표 참여할 때 뭘 고려하겠냐라고 할 때 인물과 능력이 37%, 정책 공약이 33.5% 2위거든요. 네. 이런 경우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기본이라고 하는 게 선거 때 표심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디고 답답하시더라도 기본이 가장 핵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들이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제일 중요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협회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제 생생경제를 SNS에서도 만나보세요. 트위터에서 YTN 이코노미를 찾아서 팔로우를 누르시고 페이스북에서는 YTN 생생경제를 검색해서 엄지 꾹 좋아요를 누르시면 생생한 경제뉴스, 깊이 있는 경제 해석을 살아있는 새로운 시각으로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 우리는 생생특친, 배친이에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네, 이달 말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입니다.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대상 되시는 분은 상당히 바쁘실 텐데 올해 초 연말정산 신고 때 깜빡하고 또 소득공제 항목을 놓쳤던 직장인들도 대상이 됩니다. 어렵다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이번 기회에 내가 혹시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 서춘수 지점장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추가 환급 대상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예, 지난 1월경에 연말정산 하셨을 텐데요. 네. 이때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연말정산 공제를 받지 못한 분들이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불가피한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신 직장인, 또 실수로 잘못 기재하거나 빠뜨린 분, 특히 월세와 관련해서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런저런 불가피한 이유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이 이달 말까지, 다음 주말까지입니다. 예, 추가 신고 대상입니다. 네, 월세 소득공제를 누락한 분들 많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주택과 관련한 소득공제는 좀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항목도 복잡하고요. 예. 또 매년 세법이 바뀝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 직원조차도 혼동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크게 구분을 하자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하고 주택자금 소득공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주택청약저축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네. 이분들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고요. 1년 동안 납입한 120만 원 한도에서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에 120만 원 가입했다면 40%인 48만 원을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주택청약저축이나 종합저축에 가입한 분들 이게 연말정산할 때 보면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런 것들을 검색할 수가 있었잖아요. 네. 이것도 가능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나온다고 해서 주택청약저축 또 주택 관련 대출 검색이 된다라고 해서 네. 무조건 할 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 가입만 하면 그분이 대상인지 대상이 아닌지 이 부분을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자료는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내가 연말 소득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그 자격 여부는 본인이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때 왜 유행했던 만능 통장 있잖아요. 네.
그것도 주택청약저축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이죠. 네. 이것도 역시 연간 120만 원까지 예.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은 다 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예, 주택과 관련된 소득공제는 이제 직장인,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아, 네. 자영업자나 또 임대소득 발생하시는 분들, 또 기타 소득이 발생돼서 이번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네. 이분들 중에서 근로소득이 없다면 이분들은 방금 말씀드린 주택청약상품, 주택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방금 말씀하신 만능주택청약상품, 이 상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상품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소득공제 받을 수가 없고요. 예. 또 제가 바로 이어서 주택자금 대출이나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네. 이들 상품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네. 개인이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세무사에게 맡기는 분들이 많고요. 네. 보통 세무사에게 맡기면 10만 원 이내, 10만 원 전후 비용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주택 청약 상품과 관련된 지금 소득공제를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예. 이 밖에 또 다른 소득공제가 있을까요? 예. 이제 두 번째인 주택자금 소득공제입니다. 네. 이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크게 주택을 어떤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주택을 구입할 때, 그러니까 내 집을 장만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내야 되는데요. 이때 1년 동안 낸 대출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임차 차입금,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을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분들은 지난해 1년 동안 상환한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월세로 생활하신 분들, 이분들은 1년 동안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주택을 구입을 할 때 은행 돈이 좀 있으셨던 분들, 네. 그리고 또 세입자들 중에서 이 보증금 대출을 받은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 집을 장만할 때 금융회사로부터 15년 이상 장기 대출을 받아야만 됩니다. 네. 그래서 장기, 15년 이상이니까 장기로 보는 것이고요.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용어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이렇게 부르고요.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기준 시가가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실제 매매가 기준이 아니고요. 네. 기준 시가 기준입니다. 예. 3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이렇게 3억 원이라는 제한을 두는 이유는 10억 또는 9억 이런 비싼 아파트를 대출받아서 사는 분들까지 대출이자 소득공제 드리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네. 보는 것입니다.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1년 동안 상환한 대출 이자 중에서 적게는 500만 원에서부터 이제 대출 방식이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 또 대출을 받자마자 다음 달부터 바로 원금을 갚아나가는 이제 비거치식 대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런 고정금리 비거치식 대출로 받는 분들은 1년 동안 상환한 대출 이자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드립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내 집을 장만할 때 2억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예. 요즘 은행 대출금리가 4.0 이하이니까요. 대출금리를 4.0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대출 받을 때 다음 달부터 원금을 바로 상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거치식 대출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럴 경우에 2억 원에 대해서 1년 동안 4.0% 대출 이자를 부담한다면 이제 연간 800만 원 대출 이자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800만 원 전액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고요. 네. 연봉이 4천만 원, 5천만 원 전후의 직장인이라면 소득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6.5%입니다. 그러면 800만 원에 16.5%, 132만 원 세금을 근로소득세에서 환급받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들어야 될 것 실제 같은데요. 대출금리가 0.6%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꼼꼼하게 주택 관련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춘수 신한은행 목동 하이페리온 지점장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채소 과일을 많이 먹자는 당연한 건강 상식. 하지만 80년 전엔 뉴트리라이트의 혁신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식물 영양소로 세상을 바꿔온 80년. 뉴트리라이트 더블 X에 담겨 있습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최근에 각종 규제 때문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면은 저축은행, 또 광고도 많이 하죠. 대부업체로 발길을 돌리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대부업계가 또 저축은행을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축은행을 인수해서 드는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요. 우려도 있는데 3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